제가 지금 찍을 영상의 제목은 직업으로서의 독서와 취미로서의 독서입니다. 그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즉 톨스토이하고 니체를 비교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작가 중에서 니체랑 비교를 하려면 톨스토이보다는 당연히 도스토옙스키가 더 적합하고요. 도스토옙스키보다는 그 20세기에 이른바 은색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괴상한 어떤 작가 그룹들이 있는데요.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썼지만 에세이를 많이 썼죠. 본인들은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철학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남겼는데 그들이 굉장히 좋아한 그 철학자, 작가 중에 하나가 이제 니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학적인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거의 충동적으로 이제 니체를 간만에 꺼내 들었는데요. 민음사판이고, 보시면 민음사판이고요. 이 그림은 당연히 뭐 또 다들 아시겠지만 고흐의 별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자라투스트라를 보면은, 이건 총 4부로 돼가지고 있고요. 이제 펼치면은 그 머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데 이 가르침들은 이렇게 각각의 주제들이 있어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산비탈의 나무에 대하여, 뭐 벗에 대하여, 뭐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 뭐 이런 식이고요. 좀 다른 식의 그 언어 조합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울을 가진 아이, 행복의 섬에서, 뭐 치유되고 있는 자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뭐 뭐뭐에 대하여가 제일 많고 깔끔하게 뭐 밤의 노래, 춤의 노래, 무덤의 노래, 예언자, 가장 고요한 시간, 뭐 귀향, 맨 마지막은 밤 산책자의 노래, 징조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언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뭐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의 머리말해서 맨 처음을 이제 펼치면은 자라투스트라가 30살에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10년의 세월을 지치지도 않고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마침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그대는 여기 나의 동굴로 떠올랐다. 그러나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빛과 그 빛의 길이 싫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로부터 얻은 충만함의 대가로 그대를 축복해 주었다. 쭉 가서 나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몰락해야 된다. 조금 가서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서라고는 할 수 없는 네. 적어도 칸트, 헤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니체는 철학자예요. 그죠?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주전인데 철학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 전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니체는 아주 뛰어난 작가이고요. 그가 쓴 거는 뭐 이건 당연히 소설은 아니에요. 아시도 물론 아니죠. 극시인가요? 또한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뛰어난 독특한 언어 구조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약간 설화나 신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시다시피 이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의 독일식, 유럽식 이제 발음이고 조로아스터는 조로아스터 교의 창시자입니다. 조로아스터 교는 지금 이란인데 이란이 이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굉장히 최근이라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동진 파이아키아의 그 굉장히 유익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란이 아리안족의 나라 땅 뭐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시절에 조로아스터 교라는 이제 종교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흥망과 더불어 이슬람교, 유대교와 대립하면서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아마 흡수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즉 기독교하고 불교는 공통점이
뭐, 네, 종교라는 거 말고는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고요.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슬람, 그 다음 이제 유대교, 기독교는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계속 이제 붙어가는데, 조로아스터교도 어느 지점에 겹치는 그 지점에서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추정해보고요. 아무튼 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가 이 니체에게 뭔가 되게 영감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를 자기 나름으로 연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겠죠. 그래서 자신의 페르소나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꽁트의 모음집, 그러니까 장편소설 물론 아니고요. 그렇다고 꽁트의 모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사시도 아니고 극시도 아니고 산문시도 아니고 뭐도 아닌 아주 이상한 장르의 책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앞부분은 그런 식의 약간 서사 이야기의 골조가 느껴져요. 홀로 산에서 내려갔고, 노인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좀 나누고, 아니, 저 늙은 성자는 숲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도 다 듣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시로 가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줄타기 광대 공연이 이제 진행이 아니었구나. 예고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군중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고 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니체 하면 우리가 당연히 마치 공식처럼 외우잖아요. 2 곱하기 2는 4, 뭐 F는 MA, E는 MC제곱 이렇게 그 규칙 공식처럼 외우는 게 이제 니체는 초인, 니체는 초인 사상, 니체는 영혼 회귀 사상, 니체는 힘의 의지, 혹은 힘의 의지, 혹은 니체는 운명의 아모르파티 뭐 이런 게 몇 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가. 근데 여기에 그 민음사판인데요. 저는 이 판본 되게 잘 읽히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초인은 옛날에는 그게 최승자 번역이었나요? 청아판으로 옛날엔 읽었었고 하얀색 그 출판사 사장은 시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낸 장석준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초인은 영원 회귀의 진리를 터득하고 힘의 의지를 실현시킬 미래의 인간을 가리킨다. 슈퍼맨이라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할 것. 어원으로 보나 문맥으로 보나 다리를 건너간다의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위버가 그 영어로 하면 오버거든요. 띄워진 채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되고 뭐뭐를 넘어서는 거 게임 오버. 그러니까 시간성이 되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뭔가를 초월한다라고 할 때 남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인 사상 하면 이제 니트의 초인 사상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범의 사상들을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범의 사상은 한편으로 굉장히 하등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남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우월한 위치에 세우려는 거거든요. 1%의 천재와 99%의 이제 평민, 평민, 평범한 사람, 이쪽에 이제 1%의 비범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자기의 어떤 그 발견, 이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고 심지어 의무마저 있다. 이제 이런 식인데, 보시다시피 비교 우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거를 힘으로써 뭡니까? 실행해야 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상이라 한편으로는 되게 저열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입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데 반해서 보면은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은 거의 철저하게 나 자신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남이 알아주는 게 뭘 그리 중요하나 내가 그게 나를 알아줘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힘의 의지라든지 영원 회귀라든지 이런 이제 핵심적인 사상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줄타기 광대가 뭐야 줄을 타다가 떨어졌나요 어째 됐나요 이제 이렇게도 되고요. 제가 그 취미로서의 글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읽어 본 거죠. 다도 아니고 몇 쪽만.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만, 다리는 건너가는 다리요. 다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라는 건데 이 문장 하나가 거의 문단 하나를 구성할 정도로 짧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되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는 거 당연히 잘 안 맞고요. 초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말종인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요. 아 6장이네요. 6절에서 마침내 광대가 제주를 이제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 광대가 진짜 광대짓을 그나마 하게 돼요. 줄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 시체를 이 누구냐
자라투스트라가 그 수습해 주나요?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론이 조금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라투스트라에게 아까 독수리하고 뱀하고 뭐가 있었다 그랬죠? 자라투스트라에 독수리하고 뱀하고 두 개구나.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 이거를 벨리가 자기 소설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나 보네요. 그리고 딱 펼치면 이제 우리가 니체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이게 자라투스트라 가르침 1이거든요. 그 1의 이게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또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고 사자는 어떻게 아이가 되는가인데 이게 이제 정신의 3단계인데요. 세계를 대하는 방식, 세계의 어떤 원칙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낙타는 억지로예요. 정말 마지못해 엄청 힘들게 당나귀, 낙타 이렇게 막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건 이제 당위의 어떤 단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사자인데요. 사자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의 주인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있어요. 정신은 더 이상 주인으로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이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라고 한다. 이게 독일어로 너는 해야 된다. 졸렌이고요. 이게 나는 원한다가 볼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 조금 배웠었거든요. 더 배웠어야 됐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해야 된다. 낙타는. 그 다음에 이제 원한다. 하고 싶다. 조금 더 가면은 뭐 하고야 말겠다. 저게 다다르고야 말겠다라는 그 투지,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이제 사자인데 이게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완성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자라투스트라가 머물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얼룩소. 네, 이런 이름에 지면이 있나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나요? 글을 같은 거 쓸 수 있는? 아무튼 제가 어디선가 마주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을 가르치는 강의에 대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육체를 경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라든지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지금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뭐를 할 것인가 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평범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쭉 가다가 그 영혼핵인데요, 여러분. 니체가 다시 그 얼룩소, 도시 이름이 얼룩소, 거기에 이제 있다가 다시 동굴로 들어갔더니 짐승들이 막 니체를 맞이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치유되고 있는 자, 삼부에 있는 이제 절인데요. 여기서 383쪽인데 짐승들이 말을 해요. 네. 짐승들이 자라투스트라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물 자체가 춤춘다. 만물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웃다가는 달아난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둥근 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모든 순간에 존재는 시작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회전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회전한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혼의 오솔길은 굽어 있다.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고요. 그대들 어릿광대여 손풍금이여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하며 다시 웃었다. 이래 동안 성취되어야 했던 일을 그대들은 정말로 잘 알고 있고 이래면 7일?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영혼회귀사상하고 통하나요? 영혼회귀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이게 뭔가 정신이 확 드는 문장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는 네, 정말 못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선생님 이 역자 해설을 보니까는
이 부분 문율 인용이 돼 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히랍 철학사를 배우면은 데모크리토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가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무슨 학파지? 네, 무슨 학파죠? 자연 철학했던 그 학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다 다시 발을 담궈도 이 물은 어제 혹은 내가 1시간 전에 심지어 3초 전에 발을 담궜던 그 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성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단순화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다 당연한 건데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이제 개념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돌고 어디에나 중심이 있고 또한 어느 것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심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또 한편으로는 주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심을 상대적으로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데 지금 말했잖아요. 동일한 강물에 발을 또 담그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똑같은 강물에다가 똑같은 내 발을 담근다고 생각하지만 발도 달라요. 1시간 전에 내 발하고 지금 내 발은 또 다른 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 속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레즈의 유명한 책 차이와 반복, 제가 지난 겨울에 읽다가 결국에는 깔끔하게 포기해버린 차이와 반복을 여기서 한번 이제 더 언급을 해주던데, 차이와 반복이 결국 이제 이 영혼 회귀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돌고 돌면서 생겨나는 차이다라고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착한 마음에 전공자 선배죠. 선배한테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은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에 대한 들레즈식의 해석을 제시하는 거냐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세상에 그렇게 느슨한 질문이 어디 있냐고. 형용사가 너무 인상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혹은 그렇게 멍청한 그렇게 어리석은 혹은 그렇게 조잡한 질문이 어디냐가 아니라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제 이렇게 느슨한 질문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제 모두 베르그송에 모두 들어가고 라이프니츠고 모두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책인데 들레즈를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은 니체를 네, 다시 볼 일은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니까요. 문체도 이제 되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여러분 낙타 사자 아이 있잖아요. 요 정도만 사실 읽어도.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어요. 읽을 수 있죠. 네. 이게 지금 한 600쪽 가까이 되는데요.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 낙타 사자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책 참 잘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거보다 두툼한 책들을 고생해서 읽었는데 머릿속에 그마저도 남지 않는 책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밥벌이로 읽는 게 아니라 취미로 읽는다면, 근데 사실 저 이거 읽고 조그만 원고도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쓰면서 느꼈던 것이 해석의 불가능성이었어요. 해석의 불가능성. 우선은 씹어먹고 이제 삼키고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건 취미로서의 독서니까요. 독자로서 여러 가지 옵션을 취할 수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간단히 2가지인데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꼼꼼하게 더 읽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나랑은 되게 잘 안 맞는 책이다. 진짜 마음의 양식이죠. 이 경우에는 나한테는 안 맞는 음식이네. 나는 얘는 못 먹겠다. 양고기는 아무래도 못 먹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팽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닌 게, 세상엔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도 내가 읽어야 될 책, 읽고 싶은 책, 읽어서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책, 나에게 도움을 주는 책은 많아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니체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되게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고 싶은데, 그 기회도 한편으로는 제가 만드는 것이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그 상징주의자 그룹 중에서 안드레이 벨리라고 그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인 거죠. 그런 페테르부르크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는데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걸작이라고 합시다. 걸작. 나보코프는 되게 격찬했는데요. 그게 그 수출이 안 되는 작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이런 거에 맞먹는다고 나보코프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코프는 자기 문학이고 하니까 근데 워낙에 그 언어 유희나 이런 게 난해해서 근데 벨리가 그것에 가기 전에 심포니 4부작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3부 세 번째 심포니인가가 영원 회기예요. 회기인데 그게 아마 영원 회기 제가 아까 잠깐 말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도 뱀이 나오고 노인이 나오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마 가져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많은 흥미로운 아포리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에 완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걸 여러분 뭐 트윗이나 인스타그램 그런데 뭐 봐도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니체가 말했다 이러면은 또 있어 보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지적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황석영 선생님 말 맞다가 명품백 드는 것보다야 낫지. 명품백도 들 수 있으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적인 허영도 부릴 수 있으면 이제 부리는 거고요. 뭐 복수의 정신,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의지의 원한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 이것이 의지가 굴리지 못하는 돌의 힘이다. 아, 이거네요. 이거요. 그러했다. 여기 이거 여러분 248쪽인데요. 이거 제가 어디 레퍼런스에서 되게 열심히 줄치고 읽었던 건데 구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입니다. 소제목은 그런데요. 다시 할게요. 그러했다. 이것이 분노하며 이를 부득거리는 의지와 고독하기 그지없는 슬픔의 이름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한 의지는 모든 과거의 일에 악의적인 방관자일 뿐이다.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를 득득 갈면서 아유 내가 왜 이랬지 그때 그 자식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앞에서 의지는 굉장히 속수무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걸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야 되죠?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망각하는 게 정말 하나의 축복이고 이거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는 거 그 아까 말한 아이의 정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망각하고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그러고 이제 끊임없이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과 소멸 그 다음에 이 창조하고 파괴 또 뭐라고 할까요? 구축과 와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낭만적 아이러니처럼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허물고요. 또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끊임없이 이월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그 누구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요즘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모두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고 모두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혹은 그 일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안 할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그건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정신 승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신 승리를 하도록 요즘 뭐 많은 그런 뭐 강의 이런 것도 짤들로 쇼츠들로 그런 것도 많고 뭐 그것도 보시고 이런 식의 그 고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도움이 이게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러했다 이 원한에 대해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이를 득득 갈면서 그거를 그게 네, 무슨 우리가 도움이 돼요. 힘의 의지는 모든 화해보다도 더 높은 것을 의욕해야 한다. 하지만 의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의지에게 과거로 돌아가 의욕하는 것까지도 가르쳤단 말인가? 힘의 의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당에서 해석한 그거하고는 정말로 다른 거였네요. 진짜 정치적인 의미를 거기다 더 씌워서 잘못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독이 돼가지고 잘못 사용된 데는 니체의 잘못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오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 사용된 데에는 또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거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취미로서의 글쓰기. 그냥 뭐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고 또 꽂히는 것만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아주 한 1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흥미롭다기보다는 되게 치유하는 독서, 그런 이제 체험을 제가 했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직업으로서의 지금 독서기 때문에. 제가 1권을 다 읽고 지금 이제 2권으로 왔는데,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를 읽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가면서 또한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되게 구식이라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요. 종이에다가도 좀 쓰고, 이제 그리고 이거를 노트북에다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겸사겸사 이제 여러분들, 자꾸 제가 학생들을 염두에 두네요. 지금 20대 대학생들을 보면은 종이에다가 필기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옛날엔 노트북이 있었고, 요즘은 태블릿 PC 그런 거 갖고 와서 하시고, 심지어 지난 학기에 강독을 할 때 보니까는, 아니, 강독인데 올려놓으면 사이트에 다운받아서, 나는 종이로 출력을 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기기에다 다운을 받아서 거기다가 필기도 하고 첨삭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걔네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종이책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필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안 쓰고 말이지. 이렇게 종이에다 써야지 뭐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죠. 걔들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건데, 초중고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니, 뭐 전자칠판이니, 보니까는 학교에서 거의 교과서 자체를 크게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자칠판에다 띄우고, 그걸로 공부하고, 활동지 내지는 학습지 나눠주고, 뭐 조금 쓰게 하고, 우리 때는 교과서를 정말 신도잔치처럼 여기고 사물함에 두지 않고 교과서를 들고 집에 가서 또 집에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학교 가고 또 이렇게 했던 때잖아요. 그리고 복사기가 뭐 학교에 막 있고 복사물을 막 나눠줄 수 있고 이런 때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로 왔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코로나를 2, 3년을 성장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식의 어떤 그 지식 습득 방법, 학습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도 유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가 빨리 격변하는 와중에 이 부활 같은 고리책 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취미로 만약에 읽는다면 제가 벌써 다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네. 진짜 재밌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성비 되게 높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가성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거의 가성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장편인데 2권밖에 되지 않고, 전쟁과 평화는 4권이고 안나 까레니나는 3권입니다. 근데 각 권도 두꺼워요. 각 권도. 근데 부활은 각 권도 얇아요. 그래서 뭐 체감으로는 안나 까레니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이 힘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뭐 묘사의 치밀함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디테일 이런 게 되게 강하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아주 그 왕년에 진짜 건장했을 때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읽기 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보니, 저는 카투샤 얘기가 당연히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공장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에 놀랐고,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부활을 읽을 때 네흘류도프 부분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네흘류도프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나마 이제 정신을 차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직업으로서의 독서가 됐기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논문을 이제 쓸 것인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쓸 것인데, 그러면 이제 내 주제에 맞는 어떤 거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1차적인 작업은 뭐예요? 진짜 발바닥까지 삭삭삭삭 다지어야 되거든요. 진짜 뭐 손톱 밑에 때까지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불을 켜고 졸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페이지를 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졸리거든요.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드미트리 네흘류도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또 놀라운 대목은 토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잘 모르겠고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펜서는 그 최후의 결투에 나왔던 그 스펜서인가 싶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과문해가지고. 그 다음 헨리 조지가 나오는데요. 헨리 조지는 알릴레오 북스에서 유시민이 다뤘던 책인데요. 진보와
빈곤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고 더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왜 총체적으로 보면 빈곤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바로 토지 때문이다라는 거를 톨스토이도 이제 똑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헨리 조지라는 이름을 상당히 여러 번 언급해서 제가 지금 접어가면서 메모하고 있어요. 몇 번 언급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2부에 해당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권수로는 2권인데요. 총 부로는 이게 총 3부인데 3부작, 3부로 돼 있는데요. 그 2부 중간, 2부 좀 앞쪽으로 쭉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기 영지 찾아가가지고 농부들이죠. 노는 해방이 됐으니까 농부들하고 토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아주 대놓고 헨리 조지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 30대 때, 10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대 때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네,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서 공부 잘해서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세속적인 꿈보다는 이런 고전을 읽는 거에 기쁨이 더 컸을 거고요. 20, 30대도 물론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살았는데요. 이른바 생활인, 그 아이가 있고 뭐 이런 생활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도 이거거든요. 그 토지, 땅, 아파트 이런 것들요. 집, 뭐 대출, 주담대인가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뭐 주식도 하지도 않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네글류도프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진지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민들 있죠. 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토지를 다 분배해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땅 내주기가. 그 간극이 너무 재미가 있고 그 갈등이 톨스토이로 하여금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쓰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고민이 안 됐으면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완전히 나눠주겠다고 확실히 결심이 서버리면 나눠줬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재산 지켜서 내 아들, 딸들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니 뭐 마음이 뭐하고 그러니까 내 진짜 애국을 하자니 뭐예요. 몸이 피곤하고 매국을 하자니 마음이 피곤하고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희성요 그런 표현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문학이 탄생하는가 싶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꼼꼼히 또 메모를 하면서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메모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틀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직업으로서의 독서가 갖는 어떤 장단점이 또 있고요. 취미로서의 독서가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때 직업의 특성이라는 건 또 제가 단순히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만 쓰는 것보다는 다른 식의 글쓰기를 많이, 그러니까 학술 논문이 아니더라도 좀 에세이 형식이라도 그런 식의 이제 리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에 대한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미로서 독서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직업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 때는 없었던 과목인데 그 보니까 진로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저거를 굳이 과목으로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국어책에도 뭐 진로 탐색을 위한 글쓰기 뭐 면담 자료 찾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인가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 속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저는 참 좋은 거죠. 아마 시작은 이 취미로서의 독서였을 거예요. 똑똑해지고 싶고 뭐 교양을 쌓고 싶고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독서가 재미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책은 굉장히 저렴한 소비재예요. 다른 취미보다. 되게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취미예요. 예컨대 내가 골프를 하고 싶다든가 뭐 수영을 뭐 한다든가 이러면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어디 뭐 등록을 해야 되고 뭐가 많단 말이에요. 책은 있죠. 동네 도서관만 가도 어지간하면 책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도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머시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월정액 얼마 내고 읽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독해를 딱히 못하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 문제를 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건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진짜 이거는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미래는 그들에게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디지털 교과서니 이런 게 또 말이 많은데 또 중요한 문제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 자, 취미로서의 독서와 또 직업으로서의 독서. 다 좋죠. 다 좋은데, 취미로서의 독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결과물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워낙에 말을 하고 싶어서 떠들고 있지만, 취미로서의 독서는 읽고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직업으로의 독서는 뭐다? 읽고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가서 강의를 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뭐 아니면 진짜 원고지 10매, 그럼 한 A4 한 장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뭐 예를 들자면 에세이라도 쓰든지 뭔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그래서 대학원을 왔어요. 이거는 초등학생 같은 답이라는 거죠. 직업으로서의 책 읽기, 독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주제를 정리하면 취미로서의 독서와 직업으로서의 독서였습니다.